내가 미친 건지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가 미친 건지 알고 싶어. 나한텐 확실하게 동생이 있었어. 하지만 엄마 아빠는 아니라고 해. 확실히 존재했었던 아이를 내 환상이라고 치부해버리곤 자신들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는 해명하지도 않아. 내가 미친 걸까? 나한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이 있어. 동생은 몸이 약해서 유치원에도 안 갔던 아이였는데 나랑은 7살 정도 차이가 났었어. 내가 초등학교를 입학했을 때 엄마가 동생을 데리고 들어왔어. 난데없이 동생을 데리고 왔다고 해서 놀랐지만 갓 8살이 된 내가 엄마의 강력한 주장에 반박을 하기는 쉽지 않았지. 그리고 나도 유치원은 다니진 않았거든. 어쨌든 여러 이상한 점들이 있었지만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의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엄마 아빠가 해준 말을 무조건 믿고 살아왔었으니까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동생이 생기게 되었어. 난 약간 멍청하다시피 순수한 아이였는데 학교 가기 전까지는 집에서만 생활하고 만나는 사람도 엄마 아빠밖에 없으니 초등학교 2학년이 돼서야 동생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어. 어떻게 임신을 하지도 않고 아이를 낳지? 친구도 친구 엄마의 배가 한참이나 불러서야 동생이 생기던데 우리 엄마는 왜 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동생이 생겼을까? 엄마에게 물어봤어. 엄마는 왜 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동생이 생겼냐고. 내 친구 엄마는 배가 커다랗게 부풀어 올라서 오랫동안 있고 나서야 동생을 데려왔는데 왜 엄마는 그러지 않았냐고.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태어나서 처음 보는 엄마의 무시무시한 얼굴을 볼 수 있었어. 지금까지 공포영화에 나오는 그 어떤 귀신도 엄마처럼 표정을 일그러뜨릴 순 없을 거야. 어쨌든 엄마가 대답했어. 엄마도 배가 불렀었다고 말이야. 엄마는 말라서 배가 얼마 안 튀어나왔던 거니 절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엄마의 표정이 무섭기도 했고 그냥 왠지 혼난 것 같은 기분이라 나는 그냥 울어버렸어. 엄마는 날 달래지도 않고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한 적 있냐고 다그치는 거야. 내가 절대로 안 했다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달래주더라. 그때는 그냥 엄마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나한테 엄마 아빠는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나 자신보다도 더 나 자신 같던 존재여서 엄마 아빠의 말을 거역하거나 의심한다는 것은 곧 나를 부정하는 것이었어. 그렇게 나는 동생과 같이 컸어. 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나이인데 동생을 못 본 지는 3달째야. 일단 이상한 점이 있다면 쓰레기를 태운다는 거. 동생이 쓰던 것만 태우더라고. 동생이 어릴 때 쓰던 것들도 아마 태워서 처리한 걸로 기억해. 근처 하천이나 산에 버린 적도 있던 것 같아. 아무리 어릴 적에 나라도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함부로 태우는 게 불법인 건 알았거든? 뭐 어쨌든 초등학교 고학년 때 동생 쓰레기를 왜 태우냐고 묻자 그 다음부터는 어딘가에 버리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 마치 흔적을 지우는 듯한 느낌이었어. 쓰레기를 버리는 수법도 점점 늘어나서는 나중에는 아빠의 회사 가방 같은 곳에 숨겨서 버리더라. 기저귀나 코푼 휴지 같은 것도 하나하나 골라내서 동생 쓰레기만 버렸었어. 주간 시간에 학교에 다니는 나는 그 증거를 찾기엔 힘들었지. 아무리 증거를 찾기 힘들었어도 나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 눈에 띄는 행동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거야. 하지만 나는 무시했어.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이었고 나에게 엄마 아빠는 신 같은 존재였으니까. 나도 동생도 세뇌당하다시피 엄마 아빠를 믿었었어. 심지어 자기 쓰레기만 골라 없앤 행동에도 동생은 부모님을 믿었지. 다른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사회생활을 배우는 동안 나와 동생의 사회는 엄마와 아빠였으니까. 그런 나의 세계가 깨진 건 2년 전쯤이었어. 중학교 3학년 때 만난 친구 때문이야. 나는 동생 이야기를 밖에서는 잘 안 했었는데 누가 외동이냐고 물으면 그때는 외동은 아니라며 무의식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 어쨌든 중3 때 만난 친구는 나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 나한테 동생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같은 존재였거든?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학원도 가지 않고 밖에도 나가질 않았으니 개나 고양이쯤으로 느끼던 동생이었는데 이 친구네도 시스콤이었는데 우리와는 완전히 달랐어. 여자인 친구였는데 자기 여동생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거야. 심지어 친구네 여동생도 내 동생과 같은 나이였었어. 그런 모습을 보고 드디어 내가 동생의 존재를 사람으로서 바라보게 되었지. 그때부터였어. 이 집안은 뭔가 심각하게 뒤틀려 있다는 걸 눈치챈 게.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말이야. 입양이든 아니든 동생은 사람이었고 엄마 아빠의 자식이었어. 그런데 엄마 아빠는 동생의 이름을 절대 부르지 않아. 항상 아가라고만 불렀을 뿐 동생에게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어. 심지어 한글까지도. 나한테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아도 그 시간엔 항상 무언가를 공부시키곤 했었는데 동생은 아니었어. 내 동생은 항상 집에서 엄마와 단둘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엄마는 동생한테 뭐라고 했었을까? 나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학원에 다녔었는데 그래서 항상 집에 들어오면 9시쯤 됐었어. 밥 먹고 숙제하면 12시고 그러면 나는 동생이고 뭐고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잠들었었어. 주말에나 간신히 집에 있었는데 그마저도 친구들과 놀러 갔었지. 동생의 쓰레기는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동생 옷은 항상 내 옷만 물려주고 동생의 물건이라고는 단지 낡은 내 옷들밖에 없었어. 그 이상함을 중학교 3학년이 돼서야 인식한 게 신기했지. 하지만 그렇게 인식한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단지 조금 더 동생과 친해지고 놀아준 것뿐. 상황에 대한 개선 같은 건 없었지. 나는 그 이상함을 머리로만 받아들였고 동생은 불합리하다는 것조차 몰랐으니까. 오히려 내가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엄마 아빠에게 말하면 동생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 그리고 그런 말하면 엄마에게 혼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자기도 예전에 엄마한테 물어봤었다가 혼났다고. 그 말을 듣고 순간 어릴 적에 그 무서웠던 엄마를 떠올렸어. 그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날 흔들며 소리치던 그 무서운 모습이 떠오르니 천천히 입을 다물게 되더라. 엄마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난 엄마 아빠가 전부였거든.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내가 미친년이었지. 중3씩이나 되는 애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도 놀라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자연스러웠어. 왜냐면 엄마가 말하기를 세상의 모든 동생들은 이럴 거라고 얘기하더라. 그렇기에 난 우리 집이 아니라 다른 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머리로는 우리 집이 이상한 걸 알았지만 도저히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았어. 고등학교 입학 시즌 때까지도 나는 엄마와 의견이 다를 때에도 엄마가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생각했었어. 솔직히 세뇌당한 거나 다름없지. 기억나지도 않을 적부터 나와 동생에게 쭉 이어져온 세뇌.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 되었을 쯤에 동생이 아팠었어. 엄마는 동생을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하고는 2, 3일 정도 집에 오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 얘기했었어. 나도 따라가고 싶었는데 엄하게 안 된다는 말에 바로 포기해버렸지. 그렇게 아침이 왔어. 동생이 떠난 지 하루가 되던 날이었는데 아마 토요일이었을 거야. 그날 친구들이 동생을 보여달라고 하길래 동생 사진을 찾고 있었어. 집에 누가 찾아오는 것을 절대로 금지하는 부모님 때문에 우리 집은 그 누구도 올 수 없었어. 나도 당연히 아무도 데리고 오지 않았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동생 사진을 찾고 있던 중에 깨달았지. 동생 사진이 단 한 장도 없다는 것을 말이야. 그리고 사진을 찾으려 온 집안을 뒤지면서 또 하나를 깨달았어. 동생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걸. 하루에 2번 이상 청소를 하는 엄마였기에 동생 머리카락 또한 남아있지 않아. 우리 엄마와 아빠 그리고 나의 머리카락 색은 진한 검은색인 반면에 동생의 머리색은 연한 갈색이었어. 미용실도 안 가서 머리가 엄청 길었었는데 그런 머리카락 한 올조차 없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 입양을 보냈으면 보냈다고 하지. 보통 없다고 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더 동생이 걱정되면서 무섭다는 거야. 아예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돼? 어쨌든 당시에 동생의 물건이 하나도 없길래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다고 다짐을 했었어. 물론 엄마가 며칠 후에 돌아왔을 땐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지만 그렇게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 동생이 설명하고 있는 병원의 풍경이 이상한 거야. 차를 타고 몇 시간이나 이동했는데 택시였는지 아닌지는 확인이 불가능했어. 동생이 차를 탄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으니 말이야. 그렇게 인적이 뜸한 주택가로 들어가선 붉은 벽돌 집으로 갔다고 해. 창문으로 바깥 풍경을 가리키며 한 이야기니 내 추측으로는 아마 벽돌로 지은 빌라일 거야. 그런 빌라에 반지하러 갔다고 하더라고. 거기서 이상한 아저씨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 이것저것 물었지만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대답을 잘 못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아저씨들은 그런 내 동생을 오히려 좋아했다고 해. 옷을 벗기고 신체 검사도 했다고 해서 그 말에 놀라 어딜 만졌는지 물어봤더니 만지진 않았다고 하더라고. 속옷도 다 입고 있었다고 하니 꺼림칙했지만 넘어갔었어.
병원에 갔다는데 동생이 이렇게 말을 하니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병원 외벽이 붉은색이었다느니 분홍색이었다느니 횡설수설하는 거야. 그리고 동생이 몸이 약하니까 신체 검사도 했던 거라고. 학교에 가서 이 이야기를 가장 친한 친구에게 했었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시스콤 친구 있지? 근데 그 친구가 난리가 난 거야. 그건 범죄라면서 엄청 뭐라 하길래 나도 괜히 기분이 나빠져서 아니라고 말하곤 돌아섰었어. 친구는 그 얘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한 것 같았는데 오히려 내가 거짓말쟁이로 몰려선 왕따를 당했었어. 지금 생각하면 주위 어른들한테 얘기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엄마한테 그 친구 얘기를 했어. 역시 엄마는 미친 듯이 화를 내곤 나를 엄청 다그쳤어. 난 울면서 엄마한테 빌었고 동생은 나를 원망하더라. 엄마를 화나게 했다면서. 엄마는 그렇게 화를 내시더니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 당장 그날 밤에 한 달짜리 유럽 여행을 잡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떠났어. 동생은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아빠와 집에 남았었지. 그렇게 엄마랑 여행을 가서 정말 즐겁게 놀다 왔어. 그런데 충격은 집에 돌아온 후였어. 비행기에서 내릴 때부터 기겁했지. 미넨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도착한 곳이 인천공항이 아니라 부산공항이었던 거야. 엄마한테 왜 부산에서 내리냐고 물어봤더니 이제부터 우리가 부산에서 살 거래. 내가 엄마와 여행 갔다 온 사이에 집은 부산으로 옮겨졌었고 나는 전학을 오게 된 거야. 아빠의 직장 때문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나는 뭔가 꺼림칙했지. 가족 구성원이 여행을 갔다 온 사이에 이사를 간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미 전학 갈 학교의 새 교복은 내 사이즈로 맞춰 아빠가 사다 놓았어. 새 집에는 가구도 다 들여놓은 상태였어. 돈이 없었는지 전에 집보다는 확실히 작아졌고 방의 개수도 줄었지만 그것보다 나는 계속 이 이상한 여행과 이사가 마음에 걸렸어. 내가 친구 얘기를 하자마자 미친 듯이 날 혼내더니 당장 비행기표를 끊고서는 짐을 싸던 엄마. 짐을 다 싸놓고는 피곤한 눈으로 아빠와 함께 화장실로 들어가서 물을 틀어놓고 이야기를 하던 그 순간까지. 아무튼 고1 때 그렇게 이사를 한 이후로 내 동생이 사라지기 며칠 전까지는 딱히 별일이 없었어. 그런데 동생이 사라진 날, 그날 난 확실하게 엄마와 아빠에 대한 믿음이 붕괴됐어. 동생이 사라지기 약 2달 전, 엄마와 아빠는 나와 동생을 떨어뜨려 놓기 시작했어. 엄마가 동생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돌았었고 며칠씩 안 들어오기도 했어. 그때는 내가 기말고사를 준비하던 때이기도 해서 많이 바빴는데 성적표도 받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동생을 잘 신경 쓰지 못했어. 그렇게 동생은 최대 일주일까지도 엄마와 같이 밖을 돌아다녔었어. 그리고 동생이 사라지기 한 달 전, 동생은 집에만 있기 시작했어. 그땐 나도 방학이어서 동생을 좀 더 많이 돌봤는데 전업주부였던 엄마도 이때 취직이 됐다면서 아빠랑 같이 밖을 돌아다녔었어. 집에도 잘 안 들어오셔서 동생이 사라지기 한 달 전부터 한 달 동안 나랑 동생은 하루 종일 붙어 있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동생의 행동이 이상했어. 그 전까지만 해도 옷도 혼자 안 입겠다고 하면서 들어눕고 밥도 먹여달라 하질 않나. 양치도 해달라, 씻겨달라. 혼자서 하는 건 거의 아무것도 없던 애가 갑자기 자기가 다 하겠다면서 자기 몸에 손 떼지 말라고 하는 거야. 매일 나한테 안기면서 좋아하던 애가 이상하게 나와의 접촉을 꺼렸었어. 그 어리광 많고 내가 시키는 말이면 죽으라고 시켜도 할 것 같은 애가 내가 같이 하자고 하는 건 다 거부했어. 심지어 내가 안아주는 것까지도 말이야. 동생이 나보다 우선시하는 게 있었다면 그건 아마도 분명 엄마나 아빠랑 관련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물어도 대답을 잘 안 하니까 무의식적으로 말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섭섭하다는 식으로 동생한테 엄마랑 나가서 뭐 했었냐고 물어봤더니 동생은 엄마가 말하지 말랬다면서 울먹이다가 내가 고집을 피우자 넘어오는 눈치였어. 동생이 말하는 내용은 정말 이상했는데 처음엔 어떤 아저씨랑 아줌마들을 많이 만났대. 그 아저씨랑 아줌마들은 미안하다면서 동생을 붙잡고 울었었대. 동생은 그 사람들 앞에서 신체 검사도 하고 검은 종이를 보며 이야기를 했다고 해. 물론 동생은 가만히 있었고 엄마하고 그 사람들 또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아저씨랑 검은 종이를 여러 장 두고는 어려운 이야기를 했다고 해. 그 뒷얘기를 계속 해달라고 하니 동생이 하얘졌어. 하지만 내가 우는 척을 하며 섭섭하다고 얘기하니까 결국 얘기해주더라. 엄마랑 집에서 나가 있었던 일주일간 거의 차를 타고 시간을 보냈다고 해. 거기에 타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는데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달리고 있으면 한 명 더 차에 타더래. 그 차가 검은색 봉고차였는데
동생 말로는 항상 한적한 시골길이었고 소똥 냄새 같은 것도 났다고 하니 내가 생각했을 땐 아마 고속도로는 절대 안 탄 것 같고 외곽 지역으로만 다닌 것 같아. 그렇게 보낸 시간이 6일이었대. 동생 설명대로라면 집에 들어오기 약 6시간 전까지 차에 타고 있었대. 봉고차에 아이들이 꽉 차니까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내렸다는데 아직도 그 어딘가가 어디인 건지 유추가 안 돼. 회색 건물이었고 아저씨들이 많았으며 그 건물은 몇 층으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해. 있는 시설로는 샤워장 뿐인 것 같은데도 동생 말로는 3층짜리 커다란 건물이라니까 도저히 평범한 시설물 같지는 않았지. 아무튼 동생 말을 조합해보면 시골의 숲속에 있으며 창문은 없고 옥상도 없어 1층에 넓은 샤워 시설이 있다는 게 끝인데 사람 사는 집도 아니고 공장 같은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애를 해부할 의료시설 같은 것도 없었대. 혹시 몰라서 몇 번을 물어도 샤워시설 외엔 없었다고 해. 거짓말하는 눈치는 확실히 아니었어. 그래서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울더라. 나도 당황해하면서 어딜 만졌다거나 옷을 벗겼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었대. 그냥 아이들끼리 샤워장에서 씻고 나왔었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끼리 뭔가를 얘기하진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얘기는 안 했대. 대화를 한 것도 한 번뿐이라는데 그 대화 내용이 좀 이상한 거야. 내 동생이 그 봉고차 안에서 옆에 남자아이한테 이름을 물어봤었대. 그러자 그 남자애가 뭐라 했냐면 아가, 자기 이름을 아가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분명 우리 엄마랑 아빠도 동생한테 아가라고 했었는데 내 동생은 여기까지 얘기하고는 울먹이며 입을 닫았어. 아니, 닫았다가 조금 지나서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 자기가 이 이야기를 해서 내가 불행해질 거래. 엄마가 동생한테 얘기했대. 이 이야기를 언니한테 얘기하면 언니가 불행해질 거라고. 그렇게 우는 동생을 달래려 손에 오렌지 주스를 쥐어주곤 다시 자리에 앉혔어. 근데 동생이 패닉에 빠져서는 한참을 떨다가 결국 들고 있던 주스를 옷에 다 흘려버렸어. 내가 동생을 씻기려고 옷을 벗기곤 화장실로 잡아 끄니까 동생이 엄청 자지러지게 울더라. 달래도 안 듣고 그래서 그냥 내 옷 젖든 말든 힘들게 씻겼는데 그때 내가 마지막으로 봤던 가장 수상한 일을 봤어. 내가 동생의 머리를 감기려고 하는데 동생이 절대 안 된다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야. 나도 슬슬 짜증이 났었는데 내가 소리치면서 화를 내니까 동생이 얌전해지더라. 그렇게 동생이 머리를 숙이게 해놓고는 머리를 감기려고 하는데 그 순간 목 뒷부분이랑 뒤통수 부분이 조금 이상한 거야. 그 부분만 머리카락이 없더라고. 그 부분을 막 헤집으려니까 동생이 다급하게 말했어. 나보고 정말 큰일 날 거라고 놓아달라면서. 난 확 짜증이 나기도 했고 너무 궁금했어. 평소 날 애지중지하는 부모님이 설마 날 어떻게 하겠어라는 배짱도 있었어. 동생의 목 뒤 뒤통수 쪽에는 작게 엄지손가락 한 마디만큼 머리카락이 밀려 있었는데 매직 같은 걸로 숫자가 쓰여 있더라. 벅벅 닦아 지우려고 해도 잘 안 지워졌어. 아세톤으로 문질러 봤는데도 안 지워졌는데 알고 보니까 매직이 아니라 문신을 새겨놓은 거더라고. 살을 파내지 않는 이상 지워지진 않을 것 같아. 한숨을 한번 쉬고선 울고 있는 동생을 추스린 후에 나도 잠들었어. 우리 집 샴푸가 그 한약 냄새나는 샴푸였는데 그 냄새가 동생의 긴 머리카락에서 은은하게 났었고 한참을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잠든 모습. 그렇게 옆에서 잠든 동생의 모습이 동생의 마지막 모습이었어. 잠에서 깨 일어나 보니 동생이 없었어.